야, 나이 든 경리가 뭘 안다고 나서 꺼져! 야, 촌년 주제에 회계가 뭔지는 알아? 조폭의 막말이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하지만 단 한 사람, 경리 윤정화의 눈빛만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그녀의 손이 번쩍 들렸고 조폭의 팔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쓰러지는 남자들, 그리고 그날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그녀는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병원비를 벌러온 시골 여인, 그러나 과거 707 특전사 출신의 전설적인 여전사. 모두가 비웃던 그 여자가 어떻게 한 회사를, 한 생명을 구하게 되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5시 무궁화호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아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내렸습니다. 24살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정아에게 서울은 너무나 크고 빠른 도시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청역에서 내린 정아는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성물류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정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껴두신 검정 정장의 낡은 구두,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도착하자 주성물류그룹 회장실이라는 금빛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정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격리로 일하게 된 윤정아입니다. 비서실을 지나며 정아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에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고 말하는 것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정아는 자신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50대 초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장미령 회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가 강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값비싼 정장과 액세서리가 그녀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미령은 정아를 한번 쳐다보더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윤정아 씨군요. 촌티가 좀 나네요. 그래도 계산은 제대로 하겠죠? 정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비서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격리 업무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회장님. 장미령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윤 씨를 격리부에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업무 설명 좀 해주고요. 격리부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에요. 시골과는 다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정아에게 배정된 자리는 격리부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책상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식을 나갔습니다. 정아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싸주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요즘도 도시락 싸와요? 여긴 서울인데. 뒤에서 비서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참으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장미령이 격리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성실한 건 좋은데 너무 촌스럽네요. 서울 생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정화는 묵묵히 장부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 시절보다는 쉽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퇴근 시간이 되자 정화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9살 딸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수진은 너무나 여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수진이 힘없이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요? 응, 잘했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수진이 수술비 꼭 마련할게. 정화는 수진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술비로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주성물류그룹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정화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참자.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밤늦게 쪽방촌 원룸에 도착한 정화는 수진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꼭 돈 벌어올게. 하지만 정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진 군번줄과 훈장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이라고 적힌 인증서가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 격리 윤정아는 사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어제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격리부에서 정화는 어제 받은 업무를 미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보며 정화는 집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회계 업무였지만 정화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일찍 와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 업무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김 과장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이 정도 업무량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훨씬 복잡하고 정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 회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정화를 흘끗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정장을 입고 온 정화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도 입고 왔네요. 시골에서는 그런가 봐요. 옷이 몇 벌 없나 보네. 정화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정화에게는 정장이 그 한 벌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병원비 때문에 옷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남 일대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료들을 보며 정화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새벽에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직도 도시락 싸와요? 여긴 서울인데요. 비서실의 최 실장이 다른 비서들과 함께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비서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도시락이라니 정말 촌스러워요.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고 김치찌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때 장미령 회장이 격리부로 들어왔습니다.
정화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성실한 건 좋은데 너무 촌스럽네요. 회사 분위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장미령은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직원들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화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여긴 서울이니까요. 장미령이 나간 후 정화는 남은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 시절보다 쉽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정화는 본격적으로 회계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계산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밀함과 집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머, 정말 빠르게 하시네요. 옆자리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다른 신입사원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산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숫자 다루는 게 익숙해서요. 정화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작전 계획을 세울 때 정밀한 계산과 분석이 필수였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정화에 대한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촌스럽긴 하지만 일은 잘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회장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중요한데 저런 직원이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정화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에서 여전사라고 불렸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완수하며 동료들의 생명을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화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피곤한 몸을 의자에 맡기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회장의 따가운 말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수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화는 수진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수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요?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화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엄마는 강하거든. 정화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수진이의 수술비를 마련할 때까지는 어떤 시련도 견뎌내겠다고. 그날 밤 정화는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 깊숙이 숨겨둔 군번줄을 꺼내보았습니다. 윤정아 707 특수임무단 중사라고 새겨진 군번줄을 보며 정화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 내가 누구인지. 정화가 회사에 다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정화는 묵묵히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는 일이 특수부대에서 작전을 계획하던 것보다는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이날 오후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월말 정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장미령 회장이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일제히 들어오자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험악한 기색이 역력했고 일부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 어딨어?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고함을 쳤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에 용 문신이 새겨진 남자였습니다. 빌린 돈 갚을 때 됐잖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비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남자 직원들도 겁에 질린 채 벽에 붙어 섰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비서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나중에 다시.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폭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고 뭐고 당장 나와. 돈 받아가야겠어. 남자들이 사무실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며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컴퓨터 모니터가 기울어졌습니다. 정화는 격리부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정화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예리한 눈빛으로 남자들의 동선과 무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1명, 쇠파이프 3개, 나이프 하나. 별거 아니네. 정화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훨씬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본 정화에게는 이 정도 상황이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폭 중 한 명이 정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칼자국이 선명한 흉악한 인상이었습니다. 야,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정화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 이 상황에 업무를 본다고? 남자가 비웃으며 정화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비서질이나 하는 아줌마가 주제 파악을 못하네. 빠져. 순간 정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딸의 수술비를 위해 참아왔던 모욕과 무시, 그리고 지금 이 폭력적인 상황까지.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화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긴 사무실입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뭐야, 이 아줌마가? 어디서 주제넘게. 남자가 정화의 가슴팍을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정화가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잡아 관절을 비튼 것이었습니다. 아! 남자의 비명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골 출신의 소심한 격리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정화가 순식간에 덩치 큰 조폭을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한순간에 무력화당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야, 너 뭐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차가운 눈빛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여긴 사무실이라고요. 정화는 남자의 팔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사무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조폭들도 직원들도 모두 정화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던 정화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에 있던 최 실장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정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최 실장만은 몰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일은 처리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정화의 예리한 청각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회장에게 일은 처리했다고 보고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최 실장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특수부대 경험으로 익힌 직감이 무언가 수상한 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누구 지시로 여기 온 거입니까? 정화가 조폭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장미령 회장이 회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은 사무실의 아수라장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폭과 침착하게 서 있는 정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윤정화 씨, 당신이 한 건가요? 장미령의 질문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은 여전히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시골 출신의 격리 직원이 덩치 큰 조폭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조폭들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정화를 둘러쌌습니다. 동료가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인연이 정말 다들 덤벼. 우두머리의 외침과 함께 9명의 조폭들이 일제히 정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와 나이프를 든 남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익숙한 일을 하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정화는 몸을 살짝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정화는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이들을 피했습니다. 한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남자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어떻게? 비서실 직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의 움직임은 마치 영화 속 액션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정화는 실제로 특수부대에서 배운 격투수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프를 든 남자가 정화를 향해 찔러왔습니다. 정화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칼날을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지압점을 눌러 남자의 손에서 힘을 빼앗았습니다. 나이프가 떨어지자 정화는 남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 뭔데? 조폭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성 하나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제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화는 남은 조폭들을 차례로 상대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근접 전투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자까지 바닥에 쓰러뜨린 후 정화는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는 10명의 조폭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넋을 잃고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던 정화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미령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정화는 침착하게 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5단에 숨겨두었던 군번줄이었습니다. 윤정화 707 특수임무단 중사라고 새겨진 군번줄을 장미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 중사였습니다. 장미령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특수부대. 그럼 당신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격리 직원 윤정화입니다. 정화는 군번줄을 다시 5단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화의 시선이 최 실장에게 향했습니다. 최 실장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놀라는 기색보다는 당황하는 표정이 더 짙었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 같은 표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다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정화가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구석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독순술로 최 실장의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장미령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들은 왜 여기에 온 건가요? 우리 회사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두머리 조폭이 고통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빌린 돈?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장미령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 실장의 제안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정화는 조폭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까? 그건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망설였습니다. 정화는 바닥에서 떨어진 조폭의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가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지시를 받았나요? 조폭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그 번호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아니라 더 깊은 배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 실장이 다시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본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최 실장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회장님과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정화가 장미령에게 말했습니다. 장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정화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최 실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폭들이 경찰에 연행된 후 사무실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고 넘어진 의자들을 제자리에 놓는 동안 직원들은 여전히 정화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령은 정화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남자 장미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이라니. 과거 일입니다, 회장님. 지금은 그냥 평범한 격리 직원입니다.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특수부대를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아픕니다. 백혈병이에요. 수술비가 필요해서. 장미령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앞으로는 제대로 대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정화의 말에 장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정말 돈을 빌린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배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화는 최 실장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화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과 딸의 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오늘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정화가 다가가자 수진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회계 잘 맞췄어요? 수진의 약한 목소리에 정화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엄마를 걱정하는 딸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응, 엄마가 아주 잘했어. 오늘은 좀 특별한 일도 있었고. 특별한 일이요? 응, 나쁜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웠는데 엄마가 혼내줬어.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강하니까요. 정화는 수진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정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견뎌. 엄마가 꼭 수술비 마련해서 수진이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9살 딸이 엄마를 위로하는 모습에 정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수진에게 잠시 자고 있으라고 한 후 의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의사의 진지한 표정에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술비가 이번 주 안에 입금이 안 되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대기하고 있거든요. 의사의 말에 정화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수술비 5천만 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정화는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가자 수진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화는 수진의 이마에 살며시 입맞춤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을 나서며 정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정화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폭들의 난입, 최 실장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회장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분명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정화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군번줄과 함께 보관해둔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꼭 돈 벌어올게. 정화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수진이의 수술비를 마련할 때까지는 어떤 싸움이라도 견뎌내겠다고. 그날 밤 정화는 잠들기 전까지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곰곰이 분석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분석력으로 상황을 정리하며 내일부터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어떤 싸움이 와도 버틸 거야. 정화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조용한 원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엄마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 이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정화는 어제 흩어졌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난동을 부리며 뒤져놓은 파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서실 파일 중 일부가 평소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숨기려고 한 것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그 파일들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장부와 대조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정기적으로 외부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는데 그 계좌의 명의가 수상했습니다. 정화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분석 능력을 동원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네. 이 거래 내역들은 뭐지? 정화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안전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그런 항목의 지출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화의 눈에 낯익은 전화번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조폭의 휴대폰에서 확인했던 그 번호와 동일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실장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이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있었고 그 돈이 다시 조폭 조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거래였습니다. 정화는 USB를 꺼내 증거 자료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이 유용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계좌 정보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회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정화는 자료를 정리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최 실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조폭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었고 어제의 난입은 그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일찍 출근해서 비서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 윤 씨 벌써 오셨네요? 최 실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제 흩어진 서류들 정리하느라 일찍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제 정말 놀랐어요. 윤 씨가 그런 실력이 있으신 줄 몰랐거든요. 최 실장의 말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최 실장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자 사무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모든 직원들이 정화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령 회장이 출근하자 정화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간 후 정화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화는 문을 닫고 USB를 꺼냈습니다. 어제 일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내부에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장미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부에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화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며 설명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정기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제 온 조폭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거래 내역들을 보며 장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비서실장님입니다. 정화의 말에 장미령이 충격을 받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실장이요? 그럴 리가.
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인데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정화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실장의 계좌로 들어온 회사 자금이 다시 조폭 조직으로 흘러가는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장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협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조폭들이 온 것도 이 거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가져온다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정화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장미령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 실장, 이게 뭔가요? 최 실장이 화면을 보자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난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10년 넘게 저를 믿고 맡겼는데 장미령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협박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협박을 받았습니까? 정화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정화는 최 실장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 실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미령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정화가 장미령을 막았습니다. 더 큰 배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실장님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리 없어요. 정화의 말에 장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실장 혼자서 이런 조직적인 일을 벌일 능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최 실장님, 누가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정화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최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기택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기택이라고요? 설마. 네, 회장님의 전 남편분입니다. 최 실장의 말에 장미령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정화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기택이 누구입니까? 장미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전 남편입니다.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가 법정 싸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는데 설마 아직도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기택 씨가 작년부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정보를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점점 요구가 커졌어요. 어떤 요구였습니까? 정화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라고. 안 그러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미령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돈을 훔쳐서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실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정화는 어제 조폭들에게서
빼앗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오기택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네요. 정화가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네. 그 여자가 나한테서 회사 빼앗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더 세게 압박해. 오기택의 음성을 들은 장미령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군요. 회장님, 오기택이 왜 이렇게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화의 질문에 장미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 지분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결국 제가 경영권을 가져가게 됐지만 다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정화의 예리한 질문에 장미령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죽은 것도 그 사람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3년 전에. 기자였는데 위험한 취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오기택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장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제 아들은 그때 납치당했다가 그때 정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진우입니다. 왜 그러세요? 정화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갔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 그리고 3년 전 납치 사건, 그 모든 것이 정화의 기억 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설마, 정화는 목에서 군번줄을 풀어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군번줄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아드님, 제가 구했습니다. 장미령이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정화는 목에서 또 다른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박진우 기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3년 전 국경지대에서 납치된 기자를 구출하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한 사람이 박진우 기자님이었어요. 장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진우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네, 살아있습니다. 구출 작전이 성공했어요. 다만 그 이후로는 신변보호차 행방을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화는 박진우가 구출되던 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던 임무였습니다. 이 군번줄은 그때 박진우 기자님이 제게 건네주신 겁니다.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장미령이 군번줄을 받아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아마 신변 위험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장미령은 군번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기적 같았습니다. 그럼 오기택은 거짓말을 한 거군요. 진우가 죽었다고. 네, 아마도 회장님을 괴롭히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정화는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기택은 박진우 기자님을 납치시켜서 회장님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대가 구출 작전을 성공시키자 그냥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오기택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이제 회사까지 빼앗겠다고. 장미령은 분노와 안도감이 복잡하게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 어떻게 자기 아들을. 회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기택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으니까요. 정화의 말에 장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정화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와 최 실장의 자백, 그리고 조폭들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오기택의 음성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오기택을 체포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장미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찾아내겠습니다. 이미 국내 공범들이 모두 검거됐으니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경찰이 떠난 후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최 실장도 경찰과 함께 연행되어 갔고 다른 직원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령은 정화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회장실에서 장미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화 씨, 네, 회장님. 당신은 정말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장미령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회사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수부대에서 사람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사람을 지킨다. 장미령이 그 말을 되뇌며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진우를 찾아야겠어요. 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때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정화가 전화를 받자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수진이의 수술비를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네, 그게 무슨... 이미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내일 당장 수술 준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장미령이 물어보자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딸 수술비가 익명의 후원자가 지원해 주셨다고 해요. 장미령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는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장미령이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아닌가요? 딸분이 건강해지실 수 있잖아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아 씨,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장미령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무시받거나 조롱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정화의 말에 장미령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정화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화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수진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화는 수진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수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지만 정화에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엄마, 오늘은 표정이 밝으세요. 수진이가 힘없지만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좋은 일이 있었거든. 수진이 수술할 수 있게 됐어. 정말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내일부터 수술 준비에 들어간대. 정화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진이 건강해질 수 있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수진이의 말에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위해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기택이 해외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벌여온 모든 범죄가 밝혀지면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미령은 정화에게 격리부장 승진을 제안했지만 정화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저 딸이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미령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진이구나. 장미령이 수진이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술 후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쁘고 똑똑하네. 엄마를 닮았구나. 장미령이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장미령이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건강해졌고 저도 아들을 찾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아 씨, 당신은 우리 회사의 영웅입니다. 아니,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사람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해질녘 정화는 수진이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죠? 응,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어. 정화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진이도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네, 엄마.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화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